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7일 시행 지방직 서울시 같이 겸해서 보고 있죠. 7급 한국사 기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윌비스의 한국사 원유철입니다. 자, 이 영상은 유튜브에 원유철 한국사 TV에 업로드 됩니다. 거기서 확인 또 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선사 문제가 안 나왔죠. 이번 문제는 초기 국가가 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고대사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고려사가 4문제, 조선사 3문제. 그래서 고대사는 전체적으로 3문제, 고려, 조선, 중세사는 합쳐갖고 7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근대가 합쳐서 10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지역사가 한 문제 나왔고요. 강화도가. 그리고 통사 문제, 군사제도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문제가 근현대인데 계양기가 3문제, 일제가 3문제, 현대사가 2문제 나왔습니다. 요즘 출제 경향은 현대사 비중이 조금 늘고 있다는 게 경향이죠. 그리고 현대사 중에 최근사가 좀 많이 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육궁화국 문제가. 잘 기억해 두세요. 전근대만 놓고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보자면요. 정치사가 6문제고요. 경제사 1문제, 사회사가 없고 문화사가 3문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구분됩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난도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니까요.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첫 번째 줄,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다. 자, 가운데쯤 보시면은 좋은 농경지가 없었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배를 채우기가 부족했다. 맨 끝에 명확히 나와 있죠. 성품은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을 좋아했다. 구구를 말하는 거죠. 1번 옥저, 2번 부여, 3번이 맞죠. 4번은 동해 말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백제 무덤 중에 유일하게 피장자가 확인된 무덤이 무령왕릉입니다. 그래서 백제 무덤 중에는 앞에 누구 왕릉이라고 이름 붙은 게 유일합니다. 뭐 때문이죠? 자, 도굴리지 않은 무덤에 섰다는 거고, 거기서 뭐가 나왔다? 지석이 나왔습니다. 지석이. 명문 지석이. 거기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게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왕과 왕비 지석 2개가 나왔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무령왕의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고이왕 때죠. 관등제를 정비했다. 공복을 지정했다. 고이왕입니다. 자, 이번에 오부 오방제를 만든 것은 사비천도 이후에 성왕이 한 겁니다. 신도시 만든 거죠. 신도시.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 도시는 바둑판식으로 만듭니다. 조방제, 이른바 조방제라고 하는 거 있죠. 계획도시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구역을 오부로, 그러고 나서 지방 구역을 오방으로 만듭니다. 뭐 오방은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요. 오부 오방제는 이때 처음 마련되게 됩니다. 성왕 때입니다. 3번이 맞죠. 왕족 파견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22담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3번이 맞죠. 자, 4번에 보시면은 나무로 마흔 통합했다.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최전성기 때죠. 근초왕을 말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3번 보시면은 22담로가 지방 설치한 거잖아요. 그 담로라는 게 우리 그 옛날 말로 하면 담이라는 걸 해석을 하거든요. 담장. 그 22개 담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22개 성을 설치했다고 봐요. 그래서 22담로가 지방제도인데, 지방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해석을 항상 붙일 수 있냐면요. 국가가 지방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거고, 지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은 항상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지문에 보시면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거 있죠. 지방제도 뭐 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은. 자, 다음 3번이고요. 3번 볼까요? 강화도죠. 자, 진울은 개경에서 느낍니다. 개경에 있었던 법회에 참석했다가 이거 말만 중이라고 하지 완전히 그 이익사업에 물들어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노동하면서 수행하자라고 하면서 재출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제일 멀다라고 하는 전라남도까지 가갖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걸, 이걸 결사운동 혹은 불교 정화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정화운동을 마음먹고요. 전라남도 순천 송강사에 가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순천 송강사에서. 자, 강화도랑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진울은 최충원 때 활동을 했었어요. 강화도에 수도가 있었던 것은 최후 때부터입니다. 최후 때. 자, 이번 병자호란 맞죠? 자, 병자호란 때 왕과 세자는 남한산성에 갇히고요. 세자빈과 왕자들은 도망을 갔었습니다. 강화도로. 근데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듣자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해갖고 인조가 항복을 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나서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철종. 헌종이 꽃미남이었었는데요. 자,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헌종 다음에 다루기 쉬운 왕을 찾는다는 게 세도 가문들이, 안동김치 세도 가문이 강화도로 피난가 있었던 왕족을, 농사짓던 왕족을 불러와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강화도령으로 불렸었던 철종입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4번에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이 약탈되고 그 안에 있었던 의계가 약탈됐던 것이죠. 병인양요는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와서 외교장각을 약탈하고
가져갔었던 겁니다. 의계는. 자, 다음은 1번입니다. 1번에 관련 없고 4번 한번 볼까요? 자, 대한국 국제라는 거죠. 일종의 흠정헌법입니다. 황제 중심 헌법을 말해요. 1899년에 있었던 것이죠. 자, 대한제국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1번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배를 발급했다. 광무양전지기사업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이번에 자, 국가재정을 정부로 일원화했다. 이걸 구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자, 흔히 제가 국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왕이고 이게 관료고 이게 백성인데 관료들이 있는 곳을 관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조금 확대하면은 자, 이걸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도성. 자, 도성 안에는 궁궐이 존재하고요. 궁궐 앞에 정부청사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근무하는 애들을 관료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왕. 그래서 관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물론 주는 여기에 있지만은 자, 개화파들은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화파들은 정부 중심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었던 거고 이게 갑신 갑우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왕은 궁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한제국 때 국내부 내장원 중심의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장하고 외장은 뭐냐면요. 내장은 내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거고 외장은 이제 바깥의 재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재정기구가 탁지 안문 내지는 탁지부가 있었다고요. 옛날에 의정부 6주일 때는 호조라고 하고요. 가부개혁 때 의정부 8하문으로 바꿨을 때 탁지 안문으로 바뀌었었고요. 가부 2차 때 내각 7부로 바뀌면서 탁지 부로 바뀌는 게 대한제국까지 그 7부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 때는 탁지부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자, 보시면은 탁지 안문으로 일어나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주도하는 개혁 세력들이 하던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가부개혁 때를 말합니다. 가부개혁 때. 1차 가부개혁 때. 자, 대한제국은 서북철도국을 만들어갖고 경의선 부서를 시도합니다. 경의선. 자, 1902년도에 서울부터 개성 간에 착공식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재정난으로 민간회사에 넘깁니다. 대한철도회사라는. 자, 대한철도회사가 1903년에 받았다가 러일 전쟁 때 일본한테 빼앗깁니다. 1904년에.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하게 됩니다. 자, 원수부를 설치했다. 황제가 군권 장악하려고 한 것이죠. 1899년에.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가부 1차 때를 말합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다음 문화유산이 간행된 왕대하고 나오죠. 직지심체유절 우왕 때죠. 우왕 때. 자, 1번에 원명 교체기는 공민왕 때입니다. 원왕실이 다시 몽골 지역으로 쫓겨가고 그걸 부건이라고 합니다. 부건. 그리고 홍건적에 의해서 홍건적 일파에 의해서 명이 건국된 게 공민왕 때 건국됩니다. 자, 이번 과전법은 공양왕. 3번에 만건당은 충선왕이 퇴임하고 만든 겁니다. 충선왕이 퇴임하고 북경, 연경했다가 그래서 왕은 충수강 때고요. 행위 주체는 충선왕이 합니다. 자, 4번에 천령이 설치한다 통고했다. 명나라가 이게 우왕 때입니다. 원나라가 쫓겨나가고 나서 원나라 가지고 있었던 땅을 우리한테 와서 원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자기한테 반납하라. 지들이 가져가겠다. 일방적으로 통고를 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동정벌 시도했었던 거죠. 자, 우왕 때입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6번 한번 볼까요? 군사제도 순서. 자, 5위. 자, 조선 전기죠. 10정. 자, 신라 지방군입니다. 통일신라. 자, 답은 금이영, 오군영, 조선 후기죠. 자, 라번에 2군육이 고려시대죠. 네, 답은 4번입니다. 7번 한번 볼까요? 7번 보시면은 의병계열과 애국개몽운동계열의 통합. 1910년대를 뜻하는 말이죠. 의병과 개몽운동계열의 통합은 의병과 개몽운동은 국권 피탈될 때까지는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던 이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혹은 국권이 피탈되고 난 뒤부터는 둘이 이제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돼요. 독립이라는. 그래서 합쳐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대표적으로 대한광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총사령 박상진이라고 있잖아요. 명확하죠. 판사 시험에 합격했었던 사람인데 그 출세 가도를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겁니다. 허위의 문인이었었어요. 그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이었었던 허위의 문인이었었기 때문에 신식교육도 받고 유학교육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겁니다. 그 좋은 출세길을 버리고요. 자, 국권 피탈 전에는 신민회가 공화정 국가를 주장했었다면 국권 피탈 후에는 광복회가 합니다. 회라는 조직이 되게 유사합니다. 공화정 주장하고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게 둘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번에 독립군 기지 만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민회는 태극서관 자기회사 같은 걸 만들고요. 대한광복회는 백산상회 같은 걸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친일 부호도를 털어갖고 의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군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서간도를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김자진을 처음에 보냈던 건 서간도였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북간도 가서 활동하면서 북간도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죠. 김자진을 보낸 게 광복회입니다. 이회영 육형제를 보낸 게 신민회였었다면요. 둘 비교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자, 3번에 북한도 중강단은 대종교도가 만든 거죠. 대종교. 대종교가 가서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대종교도 본부 자체를 만주로 옮깁니다. 대종교는. 천도교는 본부가 국내에 있다면은 대종교는 본부를 만주로 10년대 옮기게 됩니다. 3번 1911년에 만들었던 겁니다. 자, 3번에 경상도에서 시작해갖고 전국지로 확대되었다. 경상도에서 생겼었던 의병조직과 계몽조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의병조직이 풍기 광복단이 있고요. 경북 영주 풍기. 자, 그리고 계몽단체 조직이 주성국권 회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광복단과 회복단이 합쳐갖고 광복회가 되는 겁니다. 광복단, 회복단, 광복회. 둘 다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시작해갖고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네, 답은 3번이고요. 자, 8번 한번 볼까요? 한양도성을 말하고 있죠. 흥인지문, 도니문, 숭례문, 위에 숙종문, 이게 키워드가 되죠. 자, 1번 고려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됩니다. 문종 때. 자, 이번에 종로, 이현, 칠패 같은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중에 이현, 칠패는 지금의 동대문과 남대문을 말하죠. 이현은 동대문, 칠패는 남대문 말합니다. 자, 원래 도성의 시장은 종로만 있었어요. 종로에 시전만 있었습니다. 시전은 국가가 만들어준 가게를 말합니다. 거기만 있었는데 남대문과 동대문 바깥에 한강에서 올라온 지방의 물산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가게가 생깁니다. 가게. 임시 건물, 가가가 가게가 된다라고 하죠. 마치 시전처럼 거기도 번성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는 거기도 마치 하나의 시전처럼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상업 발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고요. 3번 정도는 궁궐 정각 그리고 도성 성문 이름을 지었다. 맞죠? 한양천도가 태조 때 하는데 한양천도하거나 한양을 건설한 사람이 정도전이죠. 정도전. 4번에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든 것 2년, 10년 목표로 했다가 2년 만에 만든 것은 수원 화성을 말하죠. 수원 화성. 거중기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말합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동원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자, 임진왜란 주요 사건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임진왜란 주요 사건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죠. 1592년 4월 13일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애들이 4월 내내 육군의 패전이 있어요. 계속 초반에는 계속 밀립니다. 4월은 안 좋은 달이었었어요. 자, 이걸 부동이 신선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이 신선. 부산성 제일 먼저 패배한 거죠. 동래성 여기 송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는 정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부산은 지금도 송상원 광장이라는 게 있죠. 자, 이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이 사람은 중앙에서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자, 무슨 체제? 재승방략 체제임을 잘 보여주는 거죠. 재승방략에 따라서 지휘관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일이 상주에서 패하고요. 상주가 경상도가 충청도의 경계입니다. 충청도는 충주가 또 경계예요. 이 사람은 상주에서 싸웠고 경상도를 지키려 했었고 실패하고. 자, 이 신립은 충청도에서 싸웁니다. 그 충주 탕금대에서. 자, 거기까지 깨지자. 충청도까지 깨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막을 방어선이 없단 말이에요. 선조가 튑니다. 이 등신이 튀고 나서야 이제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수군의 승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5월입니다. 이걸 옥사라고 해요. 옥사. 자, 옥포 아주 귀한 해전입니다. 옥 같은 해전이에요. 이게 처음 승리했었던 것이고 사천해전인데 자, 외놈들을 4세기 되게 만듭니다. 거북선을 처음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7월, 8월, 10월에 승전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산도 대처, 이순신. 자, 8월 금산전투. 전라북도 이치전투에 이어서 충청도. 금산이 전라북도와 충청도의 경계입니다. 금산전투. 이건 의병들이 싸운 거죠. 조헌영규라고 하는 사람이. 의병과 승려 의병이 싸운 겁니다. 자, 10월은 이제 진주성 전투가 있어요. 김시민. 이 공교롭게 김시민하고 이순신이 둘 다 받은 시호가 저기죠. 충무공이죠. 둘 다. 해군 충무공, 육군 충무공입니다. 충무공 둘 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라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전라도. 여기는 바닷길에서. 안 되니까 전라북도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막았고요. 자, 안 되니까 전라남도 육지로 가려 했었는데 그걸 막은 겁니다. 김시민은 이때 전투는 이겨놓고 죽은 척 남아있던 놈이 쏴갖고 어이없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1차 때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 김시민은. 전라도를 지켰기 때문에 외놈들이 수륙 양면 작전을 하지 못하고요. 전라도로부터 자체 보급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전투들입니다. 전라도를 지켰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는데 평양성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해가 바뀌어요. 1593년 1월에 탈환하게 됩니다.
자, 탈환하고 난 뒤에 이제 명나라, 조명연합군이 한 거죠. 명나라 군대가 외놈들을 우습게 알고 막 쫓아가다가 한양 근처까지 와서 벽제관에서 큰 패배를 하게 돼요. 자, 이때부터 명나라 군대는 이제 전투 의욕을 상실합니다. 남의 나라 전투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피해 없는 선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제 임금이 내려온다라고 하니까는 우리 수복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어디가 있죠? 전라도만 수복이 안 됐었습니다. 전라도에 있었던 군사를 모아서 전라도 관찰사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오게 돼요. 왕을 지키겠다고. 그게 권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행주산성에 들어가서 이제 운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운거하면서 10배 넘는 일본군과 전투해갖고 잘 막아냈었던 게 행주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 3대 대첩 중에 하나죠. 이제 이게 93년 2월에 있었던 것이고, 자, 행주대첩 이후에 명나라 군대는 싸울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이제 화전 얘기만 합니다. 화의 논의만 얘기합니다. 화의를 논하면서 얘들은 일본 애들이 화의를 계속 주장하면서 안전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남해안 지역,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 운거해갖고 성을 쌓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버티고 있다가 명나라 주력 군대가 이제 철수합니다.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로 가니까 주력 군대가 철수하자 6월에 얘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진주에 있는 사람들은, 진주에 살아있는 것들은 개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내려요. 그래서 진주에 복수하는데 이걸 진주 2차 혈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상당히 많은 진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외놈들이 진주 2차 혈전을 이기고 나서 축하 파티를 연다고 남강 위에서 촉성리 위에서 축하 파티를 여는데 그 기생 한 분이 외장을 끌어안고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때 논개의 활약이 있었던 겁니다. 논개. 자, 이게 언제? 임진왜란 1년 동안의 기록이고요. 우리나라 사람, 명나라 사람이 일본까지 가고 화의를 교섭하게 되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1597년에 다시 난이 터지게 됩니다.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9월에 이놈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충청도 직산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천안 말합니다. 천안. 충남 직산이 이때는 최상 진격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유재란 때는 충청도 위에 지역까지 갔다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때는 뭐 평양, 함경도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평양, 함경도 나오면 저 1차를 말하는 겁니다. 1차. 임진왜란 때. 충남 직산까지 갔는데 이 직산까지 가갖고 막 잘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잘 버티는 중에 여기서 다시 조명연합군이 더 이상의 북상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는 중에 명량에서 수륙 양면 작전을 하려고 했었던 왜군들의 수군이 또 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얘들아, 이번에도 안 되겠다, 가자 하면서 다시 또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최북단선입니다. 최북단선입니다. 이 충청남 직산까지 했던 게. 그리고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뒤지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돌아갈 때 도망가는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고 쳐들어왔었던 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야 된다 해갖고 이순신은 전투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단 말이죠. 그거를 노량해전이라고 합니다. 노량해전. 1598년에 노량해전까지 쫓아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외놈들이 쏜 탄에 맞고 이순신 장군이 저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요 원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원 두 개 쭉 올라와서 내려온다, 쭉 올라가 내려간다.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가번에 김시민 있는 거 봐서는 1차 말하는 거죠. 1차. 92년 10월에 있었던. 자, 나번에 명량. 자, 이순신이 자, 외놈들이 들어올 때 간첩질을 시키거든요. 90년에 들어올 때 요시라라는 놈을 시켜갖고 한국 정부 인사한테, 자,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 사람들 사이에 소서행장하고 가등청정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서행장 측에서 간첩을 보내갖고 가토 군대가 올라간다, 나는 쟤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막아주라,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이런 간첩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순신이 거절합니다. 못 가요 그랬단 말이죠. 적은 수의 군대로 대다수의 군대를 전면전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게릴라 전투를 해야 되지. 그래서 못 가요 했는데 이순신을 파직시킵니다. 파직시키고 원균에 들어가게 되는데 원균에 조건이 있었어요. 육군에서 협공을 해준다면 나갈 수 있다 하는데 육군의 협공 없이 그냥 선조로 그냥 나가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요. 그러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맞게 돼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패전을 하게 돼요. 이거를 칠천량 패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칠직명노라고 돼요. 정유재란 때는 칠직명노, 명노, 나하고 라는 이어지는 거죠. 자, 다음에 옥포해전 5월의 승리입니다. 5월의 승리. 자, 가는 7월부터 10월에 있었던 전라도 지키기였었고요. 전라도 지키기. 자, 평양성 탈환했다. 이거는 이제 하나가 꺾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죠. 외놈들은 내려가고
우리들은 저 외놈들 쫓아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다음 신문 창간 이전하고 나오죠.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이 동그라미 잘 쳐두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야지 실수 안 합니다. 자, 이게 권민정 교과서에 실리고 나서 자주 나오는 사료입니다. 자, 방문국을 설치했다. 키워드가 되죠. 자, 옆에 줄 키워드입니다. 외국의 기사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기재한다. 이걸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맨 끝에 더 쉬운 거 있죠. 순보서라고 돼 있죠. 한송 순보. 자, 열흘마다 간행했었던 신문은 이거밖에 없죠. 수는 열흘이란 뜻입니다. 열흘. 한 달에 3번 간행했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1번 보시면은 자, 개화파들한테 가장 넓게 읽힌 책이 중국인이 만든 개화서적입니다. 그걸 해국도지 영환지략이라고 합니다. 개화즘 해영이라고 해요. 개화즘 해영.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게 한국 개화 세력들한테 제일 먼저 읽히고 가장 넓이 읽혔었던 책입니다. 이건 서양 사람의 책이 아니라 서양 지식을 갖춘 중국인이 쓴 책입니다. 제가 시험 공부할 때는 되게 잘 나왔었던 책 이름이었어요. 개화즘 해영하는 거. 해국도지 영환지략. 한 1840년대쯤에 들어왔다고 봐요. 헌종 때쯤 들어왔던 책입니다. 이게 많이 읽혔는데 얼마만큼 읽혔냐면요.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서브해서 새로운 책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최한기의 지구전후라는 책입니다. 최한기가 중국인이 만든 개화서적의 영향을 받아 만든 책이 지구전후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 다른 나라 역사를 번안해 쓴 것은 국권폐탈 전후 시기 때 많이 나왔던 유행이었었어요. 국권폐탈 전후 시기 때 1906년도에 현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월남만국사. 다른 나라의 역사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하던 시기다. 다른 나라 역사 사례와 우리나라의 통사는 아니고요. 한 주제를 쓰는 겁니다. 인물사 위주의 위인전 위주의 글들을 많이 썼던 게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 같은 게 나오기 전에 국권폐탈 전후 시기 때 잠깐 유행했었던 풍조였었어요. 그 느낌은 가져가세요. 느낌. 본격적으로 민족주의니 사회주의니 실증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민족주의는 10년대 제대로 출연했다 보고요. 실증주의 출연하고 사회주의는 30년대 이제 처음 출연한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은. 3번에 대한자강회는 1906년도에 생기죠. 거기서 만든 그 언론입니다. 거기서 만든 언론. 1906년에 간행해서 1907년까지 1년 간행합니다. 1년. 자, 독립신문은 1896년에 나왔다 99년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답은 1번입니다. 11번 한번 볼까요? 숭의전하고요. 숭의전하고 숭령전이라는 게 있는데 기자사당은 고려 때 있었어요. 고려 때. 고려 때도 고려 숙종이 만들었었습니다. 뒤에도 이어지고요. 자, 기자사당은 그때 만들어진 게 조선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단군사당까지 만듭니다. 그걸 숭령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올 때는 평양에 있는 단군사당에 참배를 드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가면은 단군 기자가 둘 다 숭배가 되고요. 고려 때는 일단 기자만 숭배됐었습니다. 자, 그걸 조선시대 와서 숭의전, 숭령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숭의전, 숭령전. 자, 숭의전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붙여줬다. 두 번째 줄, 이전 왕조인 이 시대. 뭐 됐네요. 고려 말하는 거죠, 고려. 자, 이 중에 고려책은 뭐다? 향약구구방이죠. 2번입니다. 의방유치, 향약집성방, 세종 때고요. 동의수서본은 1894년 고종 때 이재마라는 사람이 쓴 거죠. 사상체질 같은 거 정리한 거고요. 답은 2번이고요. 자, 12번 한번 볼까요? 황제가 영원히 가시던 길에. 우리 황제는 둘밖에 없죠.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죠. 고종하고 순종밖에 없죠. 근데 맨 끝에 친절하게 동아일보 1926년 나왔네요. 뭐죠?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언제까지 통치하죠? 1907년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요. 1907년 7월에 정미 7조약 직전에. 그리고 이른바 병합될 때까지 1910년 8월까지 왕노릇합니다. 그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거죠. 1번 동척. 1908년이죠. 자, 이번에 간도협약.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른바 병합되기 직전에 한국을 먹고 난 뒤에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만주가 되겠죠.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주 철도를 깔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일본인이 만주에다 철도를 깔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대가로 간도는 네 거야 하면서 준 게 간도협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다 먹을 때쯤에 언제? 1910년 바로 전에. 자, 어디 진출 준비하고 있다? 만주 진출 준비하면서 안봉선 철도 부설 대가로 간도는 네 거야 해준 게 뭐다? 간도협약입니다. 간도협약.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 관여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은 1909년이고요. 자, 뭐 13도 창이고는 정미해병 말하는 거죠. 정미 7조약 뒤입니다. 1907년 12월에 만들어집니다. 1907년 12월에. 그리고 1908년 1월에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게 되죠. 자, 4번은 이른바 을사늑약 말하는 거죠.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이고 그 을사늑약에 근거해서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에 있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3개월 뒤에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답은 4번이죠. 순종황제는 1907년 7월부터 하게 됐고요. 1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25 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 체결까지. 자,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정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끝이 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되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공포로 석방 사건은 정전협정 직전에 가장 큰 위기였었어요. 이 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는. 이 휴전회담은 언제부터 하죠? 대체로 전쟁은 몇 년만 한다? 1년 합니다. 1년. 6.25 전쟁도 1년 뒤에 휴전협정을 시작을 합니다. 1년 뒤에. 그래서 51년부터 시작해갖고 53년까지 협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걸 파토낼 뻔했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53년 6월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북한이 큰 문제 제기를 안 해갖고 7월에 그냥 휴전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의사에 따라, 그 공산주의 국가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강제 송환을 주장했었어요. 둘이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전 철폐한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겠다. 중임전 철폐한다. 그러니까 4.4 5입기원이라고 하죠. 4.4 5입을 기억할 때 앞에 사는 54년 할 때 사고요. 뒤에 사는 죽을 사자,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54년입니다. 자, 발췌개헌은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전쟁 중에 직선제하겠다고 만든 거였었어요. 자, 여러분, 개헌은 다 뭐를 배경으로 나타났던 거였었죠? 대선 직전에 나타난 거죠. 자, 대선은 4년마다 하죠. 48, 52, 56이 있죠. 52년 대선 전에 있었던 게 발췌개헌, 56년 대선 전에 있었던 게 54년 4.4 5입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개헌을 2번 하는데 개헌을 발사했다라고 해요. 발사, 발췌, 4.4 5입개헌. 하나 52, 하나는 54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것이죠. 자, 14번 한번 볼까요? 자, 이양법. 1번의 이양법과 논농사의 이양법과 4번의 밭농사의 견종법이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광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상품작물 재배가 많이 늘어났고요. 자, 3번에 담고호토라고 해갖고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 17세기 일본으로부터 전래되고요. 18세기 영조 때 고구마가 들어옵니다. 일본의 통신사로 갔었던 조엄이라는 사람이 대마도에서 고구마 재배하는 걸 보고 구황작물로 들여오게 돼요. 구황작물로. 그때 영조 때 처음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구마 마탕은 누구 전에는 절대 먹을 수 없었다고요? 영조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영조 때 고구마를 들여오면서 우리가 고구마라는 여러 요리를, 고구마라는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겨울에 군고구마 상상은 영조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자만 유일하게 북에서 내려와요. 청에서 전래가 됩니다. 감자만. 그래서 감자는 지금도 어디가 유명하다? 강원도가 유명합니다. 강원도가. 감자는 청에서 들어옵니다. 나머지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 고구마, 담고, 호토, 고구마는 남방전래고요. 감자만 북방전래입니다. 19세기에 들어옵니다. 감자는. 자, 3번 대마도에서 통신사 사절단이었었던 조엄이 들여오게 됩니다. 18세기 영조 때. 자, 3번이 틀렸죠. 15번 한번 볼까요? 서전서속을 설립했다. 헤이그에 특사 파견되었다. 이상설입니다. 자, 이상설은 을사득약이 터졌을 때 을사득약을 철회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이제 국가를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간도로 가십니다. 간도로 가셔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교를 만듭니다. 1906년에 서전서속 만들고요. 거기 학교 만들고 계시다가 그 중에 명을 받고 어디 가게 된다? 네덜란드 헤이그를 가게 돼요. 1907년에. 그러니까 서전서속은 6년에 만들어지고 7년도까지 존재합니다. 그 헤이그로 갔다가 국내로 귀환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체포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로 귀환을 못하고 미국을 거쳐갖고 연해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있었던 각종 독립운동에는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해주에 있었던 13도 이군,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다 이상설이 관여하게 됩니다. 자, 그중에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상설이 주도하는데 이상설이 거기에 대통령이었었어요. 정통령이었었습니다. 정통령 혹은 정도령이라고 합니다. 정도령, 이상설이. 거기에 부통령이라고 했었던 사람은 이동희라는 사람이 그랬었고요. 이동희는 신민회 활동하다가 연해주로 갔었던 사람이었었죠. 같이 활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 경악사는 신민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회영, 육형제와 이상용 등이 만든 겁니다. 독립의군부는 을사의병 때 최익현과 더불어 대마도 유배 갔었던, 최익현을 모시고 갔었던 젊은 유생이 이제 최익현은 그해 돌아가시고요. 대마도에서. 임병찬은 돌아오게 되는데, 국권피탈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재기해서 만든 게, 전라도 지역에서 재기해서 만든 게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의병이었었어요. 의병. 전라도에서 만들어진 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대한민국민회는 미국에서 만든 거죠. 양만이 만든 겁니다. 양만이. 이승만, 박용만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민회. 자,
자, 4번 봅시다. 대한광복군 정부 이게 맞죠? 러일 전쟁 10주년, 한인 이주 5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할지 모른다는 기대하에 만들었었던 군대입니다. 권업회 산하의 군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광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광. 권업회와 광복군 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친구가 되면서 해산되게 돼요. 안타깝게. 일본하고 러시아가 14년에 싸울 줄 알았는데 14년에 세계대전 터지면서 둘이 연합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위로 돌아갑니다. 그때 해산됩니다. 권업회하고 광복군 정부는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가번에 봅시다.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운운한다.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루하게 힘쓴다. 이걸 정해 쌍수라고 하죠. 자, 진울의 정해 쌍수문입니다. 노동하면서 수행하자 말하는 겁니다. 이걸 불교 정화운동, 결사운동이라고 하죠. 자, 나번에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 다스리는 치국의 근원이다. 자, 누구 얘기죠? 최성로의 시무 28조에 나오는 얘기죠. 자, 다번에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둘은 같습니다. 해심의 유불일치설입니다. 해심의 유불일치설. 기억 봅시다. 불교의 세속화에 반대하고 불교 본연의 자세를 찾으려 했었다. 이걸 불교 정화운동이라고 하죠. 불교 정화운동, 결사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자, 니은에 최성로는 불교 행사를 비판합니다. 불교 행사, 도교 행사 같은 걸 비판합니다. 불교 자체는 유교랑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교로서 치국은 유교로 하는 거고요. 하지만 불교, 도교의 그 과도한 행사 같은 것은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최성로는 불교 행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유학자들이 불교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죠. 유학자들이 불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하죠? 유학을 해석할 때 언제부터 유학이 이단을 배격하는 태도를 보였냐 해석할 때, 자, 유학은 삼국시대부터 들어왔을 거라고 보죠. 심지어는 기원 전에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삼국 남북국으로 가고요. 고려, 이게 조선을 거치면서 발전하는데, 자, 유학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학과 타사상. 자, 유학은 이때까지는 다른 사상과 공존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때까지는. 자, 언제? 자, 고려 말에 신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단 취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다른 사상을 부정하는 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되게 배타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어땠었다? 그렇게 배타적이진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증거 있나, 이 증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대표적인 증거가 최성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성로. 최치원에 뭐 있죠? 날랑비 서문에 보면은 삼교 회통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 불교, 선교는 하나에서 나왔다. 한모입니다. 이런 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다. 여기는 뭐 있죠? 자, 불교는 수신의 도요, 유교는 치국의 도다. 둘이 공존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불교 행사 자체는 비판합니다. 근데 불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불교 자체 부정은 언제부터? 성리학 때부터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누가 부정했다라고 하죠? 혁명파 사대부가 부정했다라고 하죠. 온건파는 어땠다라고 하죠? 온건파는 이 견해를 유지해요. 불교의 행사 자체는 비판하지만 불교 자체는 어떻다? 불교 자체는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라고 해요. 온건파는. 온건파 중에 뜻밖의 정문주만 좀 다른 사람입니다. 정문주만 배불론자였었고, 이렇게 통째로 말할 때는 온건파들이 불교랑 공존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게 유학의 발전, 다른 사상과의 관계입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타적이고 이단을 배척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그 몇 명 안 되는 증거들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린 거죠. 17번 한번 볼까요? 자,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37년 7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했다. 1940년 9월에 창설하는데, 자, 이날을 우리나라 국군의 날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단체들의 활동을 높이 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군 창설일을 우리나라 국군의 날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힘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력이 있다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자긍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참고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이 37년, 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중국 본토까지 침공했는데 중국 본토가 인구가 많고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는 한 번에 복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경까지는 37년에 바로 점령했는데 중국 정부가 남경을 벗어나갖고 중경에다가 정부를 만들고 전선이 중국 서쪽과 중국 동쪽으로 전선이 나눠져 갖고 둘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거죠. 이게 계속 지속이 돼요. 해방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해방될 때까지. 자, 일본이 중국 본토를 쳤을 때 그 전선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만주를 쳤을 때는 1년 만에 됩니다. 1932년에 만주국을 수립하고 이제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를 만들고요. 37년에 여기까지 쳤는데 이 동부전선을 일본이 차지하고요. 자, 중국은 이 서부전선에서 여기서 중경정부를 만들고 나서 이쪽하고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이 전선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 유지돼 갖고 끝도 없이 일본 물자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 중국 전쟁에. 자, 그 물자를 어디에서 대게 된다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식민지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 이후에는 이른바 총동원 체제가 나타나게 돼요. 이 총동원 체제를 합법화시킨 게 뭐다? 국가 총동원령 혹은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죠? 국민들의 뭐를 사랑과 뭐를 물자를 뺏어가기 위한 뭐다? 근거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총동원령의 근거에서 뭐가 나올까요? 사람을 데려가는 법. 또 뭐 있다? 물자를 뺏어가는 법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령, 하나는 군대인데 국민징용령이라는 게 있죠. 자, 국민징용령은 얘 뒤일까 앞일까요? 당연히 뒤겠지. 당연히 이거 근거에서 나오니까. 이게 39년이고 또 뭐 있다? 징병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징병제. 징병제는 43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44년에 실행하게 됩니다. 징용령보다 더 최악에 썼던 게 뭐죠? 여성 정신대 근로령이라는 게 있죠. 정신대라는 개념으로 여자들을 전장터로 데려갔었던 것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법적 근거 만들어진 게 이게 44년이었습니다. 이게 패망하기 직전에 발악했다는 겁니다. 자, 조금 특이한 사례가 있다면요. 육군 특별지원병력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이거는 특별법이죠. 자, 요거는 국가 총동원령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38년 2월에. 그거 위에는 대부분 요거의 근거에서 나타난다. 자, 물자 동원은 공출 배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관련된 법들도 총동원령 법의 근거에서 나오게 된다. 자, 기억봅시다. 국가 총동원법. 자, 38년입니다. 자, 뒤에는 징병제. 43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44년에 실행이 됩니다. 자, 디귿에 조선의용대. 중일전쟁 직후에 중일전쟁이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갖고 중국 땅에다가 우리 군대 만드는 것을 잘 설득해서, 누가 설득했죠? 김원봉이 설득해갖고 중국 본토에다가 한국인 군대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다? 의용대라는 겁니다. 자, 뭐가 기회가 됐다? 중일전쟁이 기회가 됐던 겁니다. 중일전쟁은 만주 이남 중국 본토 내에 한국 군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의용대가 만들어진다. 38년이죠. 자, 리을에 조선 건국동맹은 44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해방 직후에 45년 8월 15일에 이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발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기억 티그. 자, 18번 한번 볼까요? 요거 요즘 되게 잘 나오고 있죠? 올해 시험에만 이게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키워드 봅시다. 당태종이 김춘추에게 말했다. 김춘추가 당나라가 이때 몇 년인가? 48년입니다. 48년. 자, 좀만 더 봅시다. 자, 밑에 쭉 보시면은 천자의 조정을 섬긴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자, 신라가 당나라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당나라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 해 섬겨왔다. 좋은 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맨 끝에 보시면요. 태종이 매우 옳다고 해서 군사 출동을 허락했다. 그래서 당나라 군사 출동을 허락한 사건을 나당연합이라고 하죠. 나당연합. 자, 요거 있죠. 7세기의 문제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쉽게 푸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정리가 안 돼갖고 어려운 거죠. 정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암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암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경향이 좀 크고요.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방식이 좀 어색하신 분들이 맨투맨식으로 하나하나 다 암기하시는 거죠. 개념을 한 군데 좀 잘 모으시면은 그냥 그게 이해가 돼요. 그냥 암기가 됩니다. 암기는 하는 것보다는 되는 게 맞아요. 되는 게 되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제가 흔히 삼국시대를 표현할 때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거든요. 삼국은 나라가 크게 3개나 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관계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관계사 그림을 이 그림으로 그립니다. 봉우리 2개로. 요거는 주로 고구려, 백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백제 전성기 때는 반드시 고구려 공격이 있었고, 백제가 힘들 때는 고구려한테 공격을 받는 시기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근초광 때, 이게 무성 때, 이게 광장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7세기를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7세기는 제가 편의상 사국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자, 누가 우리 역사에 개입하게 된다? 중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수나라가, 당나라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들이 개입해서 만드는 상황이 뭐가 있는가를 좀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기준을 얘들의 행동을 가지고 그 앞뒤 관계를 파악하시면 좀 좋아요. 자, 얘들이 침공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좋은 관계로 들어온 게 아니죠. 자, 그 중에 침공 중에 10년대 침공이 있었고요. 40년대 침공이 있었고요. 60년대 침공이 있었고요. 70년대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4개로 나눠서 좀 보시면 편합니다. 10년대 있었던 침공은 수나라가 4번 쳐들어왔던 걸 말하는 겁니다. 598년, 612, 13, 14년에 있었던 침공을 말하는데, 이때 있었던 살수대첩이 제일 유명하다. 자, 이때 백제 신라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백제는 고구려 견제하기 위해서 수나라와 결합을 시도했었고요. 신라도 부지런히 움직이기 위해서 수나라와 결합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원강의 걸사표라는 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무왕이 수나라와 결합을 시도했었던 것은 외부의 움직임을 좀 자제시켜 놓고 내부의 적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귀족들을 어느 정도 억압하고 왕권을 좀 회복을 시켜 놓습니다. 성왕이 죽고 난 뒤에 꺾였었던 왕권을 무왕이 대체로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40년대가 중요한데, 642년에 두 머슬람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가 이제 영계수문이고 하나가 의자왕인데, 의자왕이 아빠가 무왕이죠. 자, 의자왕은 무왕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자 생활을 되게 오래 합니다. 40대 왕이 돼, 40대. 준비가 된 왕입니다. 이 두 왕이 등장했었을 때 고구려와 백제가 다시 힘이 좀 팽창하게 돼요. 자, 이 팽창한 힘을 어디를 쓸까요? 이게 이제 신라를 괴롭혔단 말이죠. 이때 신라는 첫 번째 여자였었거든. 신라를 공격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대야성 전투라고 해요. 지금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 합천이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걸 함락하고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가 한강을 통해서 중국과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고 당황성을 또 공격하게 돼요. 아주 대단했었던 전투입니다. 아주 대단했었던 전투입니다. 대당합니다. 대당. 이렇게 되자 김춘추가 나서갖고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이제 적극적인 청병 외교에 나서게 됩니다. 대성 함락 직후에 고구려 찾아갔었는데 영계소문이 안 해줘요. 오히려 거꾸로 영계소문이 그 뒤에 당황성을 공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642년의 일이고, 자, 이 642년의 위기에 처해서 신라가 당나라한테 지금 고구려 백제 때문에 삼국이 한반도가 평안하지 않다, 황제한테 가만히 있을 것이냐, 내가 조공하러 가려고 하는데 얘들이 막고 있다, 혼 좀 내줘라. 가뜩이나 당나라가 지금 침공할 핑계만 잡고 있었는데 이 수나라의 원정 실패를 중국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왕인데요.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왕인데 좋은 핑계를 주니까 이 핑계로 오게 됐던 겁니다. 이게 645년의 침공이었었다고요. 실패하죠. 안시성 전투에서 완전 개박살 나죠. 자, 그러고 돌아가고 난 뒤에는 당 황제의 친정은 없어요. 이제 친정은 없고 47년, 49년 이런 때 그냥 소모전을 조금씩 일으킵니다. 고구려 필요하게만 만듭니다. 이어서. 자, 이 당나라 황제까지 패전하니까 신라는 이제 죽어났지 뭐야, 이제 방법이 없지 뭐예요. 자, 고구려 청병 외교가 실패하게 되자 김춘추가 이제 어딜 가게 되냐면요, 이제 진덕여왕으로 바뀝니다. 진덕여왕이 647년부터 왕이 되는데 648년에 당태종을 찾아가게 돼요. 당에 가서 군대를 청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성공합니다. 자, 이게 성공한 것이 648년에 성공을 했던 겁니다. 자, 당태종은 다시 한번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뒤져요. 649년에 뒤지고 나서는 당태종에 더 이상 침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당연합을 일으켰지만은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 진덕여왕 때 나당연합이 이루어진다, 이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이 상황을. 당태종도 지 혼자 싸우니까 고구려 못 이겼었단 말이에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나 했는데 신라가 와서 같이 해볼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연결은 했었단 말이죠. 근데 곧 뒤지면서 못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60년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60년대 백제를 정벌하고요. 나당연합군이 이제 이것에 근거한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하게 되고 연개소문이 악마의 숫자 666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 내분을 계기로 평양성까지 함락되게 됩니다. 평양성 함락했을 때 신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들 돕고 그래요. 결국은 누구랑 싸울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인 70년대 나당전쟁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소성 전투 기벌포 싸움을 끝으로 전투를 끝내게 됩니다. 675년, 676년을 끝으로 이제 당나라 군대까지 쫓아내게 됩니다. 자, 요 사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춘추가 당나라까지 가는데, 김춘추가 고구려까지 가는데 이 청병 외교에 나서는 큰 배경이 뭐였었다고요? 대단했었던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요즘 대야성을 함락했다. 그 대야성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었어요. 김춘추 사위의 실수로 함락됐기 때문에 김춘추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걔는 이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안 좋은 상황이었었다고요. 그래서 나서게 된 게 청병이고 적극적인 외교 정치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1번이 맞죠? 642년. 자, 이번은 백제 사비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있었던 황산벌 전투입니다. 660년이고. 3번에 대무예가 등주를 공격했다. 이거는 8세기 때 있었던 거죠. 발해 무왕 때 일입니다. 자, 4번에 백제 부흥군이 200여 성을 탈취했다.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을 말합니다. 백제 부흥운동. 한때 200여 성을 다시 뺐고요.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위세를 떨치지만 내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 4년여간 저항했지만 결국 내분으로 망합니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요. 부여풍이 복신마저 죽이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부흥운동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 한번 볼까요? 만주의 고려는 2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1개 부족이 있죠. 뭔가 범위를 자꾸 한정하는 것은 공부하는데 되게 유익합니다. 범위를 자꾸 한정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는 크게 3군데를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중국, 하나가 만주, 하나가 외를 말합니다. 자, 만주는 삼국시대까지는 선거 말이라고 해왔고요. 선비, 거란, 말갈이 있었고요. 자, 이 선비족은 이제 동화가 됩니다. 중국화되었고 사라지고, 고려시대는 거란하고 말갈이 있었습니다. 거란하고 여진이. 자, 이제 거란 세력은 몽골족에 가깝고요. 여진 세력들은 우리 한민족에 좀 가깝습니다. 한민족에. 이걸 우리 민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꽤 많아요. 우리 민족으로. 여진의 이 민족들도요. 자, 거란도 사라지고요. 조선시대는 여진만 남게 됩니다. 여진만. 이 움직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여진 애들이 나중에 중국과의 차지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동쪽에 있었던 게 여진이고요. 서쪽에 있었던 게 거란입니다. 이건 몽골 쪽에 좀 더 가까워. 이건 우리 한민족에 좀 가까운 애들입니다. 1번은 송나라 사신이죠. 송나라 사신, 고려 도경. 옛날에 고시 문제 되게 잘 나왔었던 건데 요즘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려에 관한 간접질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고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적어간 겁니다. 인종 1년에 왔었던 송나라 사신입니다. 되게 자세하게 적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당시 고려의 언어, 당시 고려의 문화 같은 걸 살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책 이름에 도자가 들어가면 그림도 있는 책이라 그랬었죠. 안타깝게 그림 부분은 소실되어 있어요. 글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 번역을 잘 해놔서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되게 컨텐츠가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좀 아쉽더라고 그거는. 자, 이번에 봅시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복한 거 맞죠? 북방 영토 개척했다. 동북 구성을 개척하죠. 3번. 여진이 뺏긴 지역을 반환을 간청하자 결국은 1년 만에 돌려주죠. 동북 구성 돌려줍니다. 돌려준 게 실수였었어요. 돌려받자마자 예종 때 금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1115년에 세운 게 이제 예종 때고요. 자, 예종 때 금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거꾸로 얘들이 와서 우리한테 아빠라고 한번 해봐. 왕이라고 한번 해봐.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군신관계 요구했었을 때 마침 그 직전에 이자겸의 난이 있었거든요. 이자겸의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금나라가 요구하는 군신관계를 오케이 하면서 받아주게 됩니다. 오케이 하면서 군신관계 뜨면은 여진 내지는 금 플러스 군신관계라는 단어 뜨면은 무조건 인종때라 그랬었죠. 4번도 맞는 말입니다. 나라 세운 건 예종 때, 군신관계는 인종 때입니다. 답은 1번이죠. 20번 볼까요? 담화가 발표된 시기. 금융실명제 누구 때죠? 김영삼. 그것도 언제? 집권하자마자입니다. 93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7사는 처음에 72년이고 남북기문합회는 노태우 때죠. 91년. 금강산 해루관광 시작은 김대중 때죠. 98년이고 나가봤죠. 나가. 자, 6.15 공동선언은 2000년, 새천년 때고 새천년. 14 남북 공동선언은 노무현이 퇴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2007년에. 답은 2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붙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요번에 잘 안 되신 분들은 잘 정리해서 다시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